자, 606페이지 보시면은 청문 미실시가 유법인지 여부에서 밑에 606페이지 밑에 쭉 보시면 청문에 관련된 쭉 중간쯤 보시면 이제 검정색 글씨로 되는 그 부분 한번 보시면요. 청문 절차에 관한 각 규정의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 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라는 청문제에 대해 취지와 비춰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우리 감정평가사법에는 이제 부동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하고 감정평가 설립인가 취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항상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9페이지죠.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 22사항, 22조 1항 내지 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뒤에 보시면 여기죠. 여기 제한한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정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서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정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처리를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처리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 받으시면 되겠고요. 처분의 이유 제시죠. 이유 제시. 그래서 행정청은 611페이지 보면은 처분을 할 때는 다음과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게 예외적으로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제 2항, 행정청은 제1항 이후 및 제3호 규정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규정이 있고요. 23조 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 뒤에 이제 판례들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보시고요. 자, 오늘 자료 올려드린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이게 이제 2018도 227 판결인가 그렇죠. 그런데 자, 이 판결로 인해서 이 간접 손실 관련된 요 내용들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간접 손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공익사업 시행주구 박보상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질 손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손실 이제 이원화돼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대법원 판례 2018도 227 판결에서는 한번 볼까요? 거기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테마로 해서 하나의 테마로 잡고, 그죠? 하나의 테마로 잡고
이거를 손실보상하고 손실보상이 안 되면 이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죠. 대법원. 우리 앞부분에 판례에서 봤습니다. 2018도 돌돌시 판결. 이 판결을 토대로 이제 이러한 논문이 나온 건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이게 10페이지 정도 되죠. 11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머리말 한국토지보상법 연구회 회장이신 이제 박균성 회장님께서 토지보상법 연구회 학술 발표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 퍼날르시면 안 되고요. 이게 공부 목적으로만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령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지 밖에 발생하는 손실, 즉 간접손실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이번 학기는 사실 논문을 보지 못했는데 참 이 논문은 아주 최근에 시의적절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공익사업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오늘 뭐 이제 16강이다 보니까 16주차 아쉬움이 되게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학기 상당히 이제 재미있게 공부를 저는 나름 재미있게 여러분들 아마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낯설은 판례들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는 없으셨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감정평가 보상법규 판례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기말고사죠. 기말고사는 제가 뭐 이건 강의를 미리 찍은 거니까 여러분들 편한 시간 때 먼저 이제 내드리고 숙제를 내드려서 메일로 제출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만나 뵙고 제가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교학팀에서 그저 카드 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 그렇죠 지원해 드린다고 막 그러긴 하는데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원장님도 이거 학생들 그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 집합금지 명령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직 밖에서는 손실, 즉 간접손실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접손실보상이 되는 손실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적지 않다. 그렇죠?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지 밖에 발생하는 손실이 간접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그러나 공익사업 시행 중 또는 공익사업 시행 후에 설치된 공익사업 시설로 인해 손해를 간접손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 보상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운영으로 나오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근 영업자가 받은 손실, 달리 말하면 환경피해인 간접손실도 토지보상법령상 간접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냈다. 이러한 해결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상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간접손실도 헌법 제23조 3항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현행 토지보상법령상 손실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는 간접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9조 내지 65조를 확대 해석하 또는 유추 적용하여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최대한 보상해 주려고 하고 있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간접손실 중 현행 토지보상 법령의 확대 적용, 유추 적용에 의해서 또 보상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간접손실 보상의 규정이 흠결이 있는 경우에 간접손실 보상을 입은 자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지금 판례가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의 운영으로 인근 주민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논문도 제가 보면 있죠. 또한 손실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고 손실보상액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최근 판례는
공익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에 고속철도 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인근에서 양잠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64조 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만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피해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간접손실과 손해배상 청구는 경합적으로 인정되고 다만 이중전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해, 특히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 및 손실보상은 적법한 경우, 손해배상은 위법한 경우죠. 손해전보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자,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의 보상, 간접손실의 의의 보시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지 밖의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손실을 간접손실로 보고 그에 대한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간접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지 밖의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의 보상이므로 사업시행지 내의 토지 소유자가 입은 부대적 손실과는 보상과는 구별된다. 오늘 같이 올라가 있는 이제 박효선 교수님의 이 논문 말고 LH 사내변호사 하신 그 판례 동향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최근 판례 동향 관련된 것들이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뭐 저작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 목적으로만 보시고 여기저기 퍼나르시고 안 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공부 목적으로 최근 논문 또 최근 판례 동향 이런 것들 제가 또 구해드리니까 항상 학문의 목적은 괜찮은데 저작권의 문제라는 게 학문의 목적이 아니면요 아주 문제가 크게 발생하니까 여러분들 그건 꼭 참고하셔서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공익사업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공사 또는 설치된 공공시설의 가동, 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그 발생 원인과 발생 시점이 다양하므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자가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자, 간접손실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취득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는 점에는 이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공익사업 시행상 공사로 인한 손실, 공사 완료 후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도 포함되는지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간접손실도 손실보상의 하나이므로 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간접손실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달리 말하면 예견되는 손실이어야 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는 손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오늘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손해의 전보라는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고찰하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구별하면서도 그 구별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 문제에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간접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간접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해야 한다. 간접손실이 그렇죠. 특별한 희생에 대하고 보상 규정이 있어야겠죠. 간접손실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간접손실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밖에 토지 소유자 등에 직접 발생된 손실이므로 간접손실이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 외대 김혜련 교수님이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판례는 간접손실이 헌법 제23조 3항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이라고 보았다. 생각건대 간접손실도 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예견되는 통상의 손실이고 헌법 제23조 3항을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간접손실을 헌법 제23조 3항의 손실보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헌법 제23조 3항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제23조 3항은 간접손실보상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헌법 제23조 3항의 직접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제3공화국 헌법하의 판례는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위에 직접 효력을 인정하지만 현행 헌법하에서 판례는 헌법 제23조의 직접 효력을 명시로 인정하거나 부정하지는 않고 간접손실 보치적 근거는 후설하는 바와 같이 실정법에 차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7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간접손실 보상 원칙을 선언하면서 손실보상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59조 내지 69조에서는 간접 손실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간접 손실의 대상에 공백이 있는 문제가 있다. 달리 말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함에도 후설하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규칙에서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헌법 제23조의 직접적 효력을 인정하거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에 관한 열거 규정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면서 토지보상법 79조 2항을 간접손실의 일반적 근거로 본다면 간접손실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항이나 토지보상법 79조 2항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이 가능하므로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입법의 공백은 없게 된다. 이에 반하여 헌법 제23조 3항의 직조를 부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의 간접손실에 관한 열거 규정을 한정적으로 열거 규정으로 보면서 토지보상법 제79조 2항을 간접손실의 원칙을 선언한 것일 뿐 간접손실보상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보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적용, 유추정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간접손실에 대해서는 입법상의 보완이 흠결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상규정 흠결시에 간접손실 보상에 후술하기로 한다. 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 보상 및 보상의 공백,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3페이지 밑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대지, 건축물, 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이를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와 보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 시설의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런데 동규정은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간접손실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이 심히 장애가 생기거나 경작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상당한 정도로 장애가 받는 등 특별한 간접손실에 대해서는 동규정에 보상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소유 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만이 공익사업 시행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를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해야 된다. 그런데 동규정에 의하면 이주가 하지는 않지만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고 건축물의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여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보상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소주 잔존자 보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일개 마을이 주거용 건축물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이게 댐 건설하면서 하는 거죠. 주거용 건축물 건축자의 생활 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상해야 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잔존자가 잔존을 희망하는 경우 생활상의 불편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 행해져야 하는데 동규정에 의해서는 보상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인이 남는다 그러는 거죠. 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지에 편입되는 것으로 봐 보상해야 된다.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자,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해당 공익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별표 4의 평년 수익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업 피해에 대한 간접손실 보상의 특징은 법 규정의 문헌을 중시하여 보면 공익사업 자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처리되는 업손실 외에도 공익사업 시행 즉 공익사업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피해, 이론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피해도 간접손실 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항만건설 사업의 경우에 어업피해 영향 조사 결과 어업피해가 미치는 범위까지 사업지구로 고시하고 그 어업피해 정도에 따라 사전에 폐업 일부 손실을 보상하도록 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45조에 따른 영업 손실의 보상의 대상에 대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과 거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가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지구에 편입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해야 된다.
배우자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진출인의 단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업 불가행의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자, 공익사업 시행직보 영업손실 요건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 결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 입장이죠. 이대 원심은 대법원 판결과 달리 공익사업 시행지구 결과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79조 2항, 동법 시행규 64조 1항,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으로 배우자의 3분의 2 이상 미만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배우자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해 장소에서 종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죠. 영업이 축소됨으로써 특별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업손실은 64조에서 보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 시행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48조 1항 제3항 1항 내지 3항 4항 이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그런데 영농을 계속할 수 있지만 수입이 상당히 감소하여 특별한 손실이 해당하는 경우 손실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동규정에서는 보상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가라고 인한 차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자, 이번 그 2018도 둘둘질 판결에서의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죠.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공사 중 발생하기도 하고 공익사업 후 설치된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즉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공해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공익사업 후 설치된 시설의 운영상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공해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손실보상의 대상인가 손해배상의 대상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또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의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손해에 대하여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배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63조 제3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지구의 인근에 있는 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가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어피해에 대한 간접손실보상 규정의 문헌을 중시하여 보면 공익사업 자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어업손실 외에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는 피해, 즉 이론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피해도 간접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판례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영 인근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즉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 발생하는 유해 매출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판단 기준은 그 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판시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공물에 해당하고 배상 주체가 국가지방자치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점을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이 공물이 아니거나 공물이어도 배상 주체가 국가지방자치 아닌 경우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시설로 인한 피해가 환경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법법 44조 1항 무과실 책임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종전 판례 중 법 이론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고용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을 의미하므로 손실보상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판결도 있었다. 수산업법은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 발생 시설의 경영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여기다가 잠깐 쉬었다가요 보죠.